카이사르는 아프리카 전쟁 이전에 3번의 상륙작전을 경험합니다. 갈리아 전쟁 때 영국으로 2번, 내전 중에는 그리스로 1번. 모두 순풍이면 하루도 걸리지 않는 거리입니다. 영국 상륙은 모두 전쟁 적기인 봄과 여름에 이루어집니다. 도보 해협에 제해권을 잡고 있던 베네티족을 제압한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하지만 상륙은 쉽지 않았습니다. 적의 공격 속에 해야만 했었거든요. 브린디시에서 그리스 서해안을 향할 때는 휴전기라 여겨지는 겨울이었습니다. 아드리아의 제해권은 폼페이우스가 꽉 잡고 있습니다. 허를 찔러야만 하는 상황이죠. 상륙해서 대열을 정비하기 전 공격을 받으면 안 됩니다. 상대는 부족 연합체가 아닙니다. 잘 조직화된 로마 군단명입니다. 수송선은 범선입니다. 바람의 방향이 기도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제갈량이 있었다면 달라졌을까요? 영국에서도 그리스에서도 원하는 위치에 정확히 상륙하지는 못합니다. 특히 그리스를 향하던 안토니우스가 지휘하던 2번째 수송선단은 멀어도 너무 먼 곳에 상륙을 하게 됩니다. 아프리카 상륙작전을 준비하는 카이사르에게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에 브린디시에 상륙한 카이사르는 3개월여 동안 급한 사안을 처리했었습니다. 12월입니다. 10개 군단에게 아프리카와 가장 가까운 시칠리아 마르샬라로 집결하라 명령을 내립니다. 아니, 9개 군단에게만 명령을 내립니다. 파업을 주도했던 10군단에게는 정식 명령이 하달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따라올 뿐입니다. 기병부대와 먼저 도착한 카이사르, 태풍만 가라앉으면 바로 출항을 하려 합니다. 모든 부대의 집결을 기다릴 생각은 추호도 없어 보입니다. 새롭게 모인 신병들은 이러한 사령관의 모습에 불안감을 표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겨울 지중해는 태풍이라는 무시무시한 적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카이사르에게는 제해권이 반 카이사르파에 있는 것이 더 위험해 보입니다. 허를 찌르는 것이야말로 카이사르의 주요 전략입니다. 마르샬라를 출항합니다. 정확한 상륙 지점을 알고 있는 수송선단의 지휘관은 없습니다. 신병들의 불안은 더 고조됩니다. 하지만 고참병들은 침착합니다. 익숙한 것이겠죠? 집합 위치 또한 상륙해보지 않고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떤 도시가 카이사르에게 호의적일지 아니면 강력하게 저항할지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드라마 밴드 오브 브라더스의 공수 부대원들은 집결 장소를 알고 있습니다. 강력한 적의 대공포 사격에 낙하 지점은 계획한 위치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나침반이 있죠. 카이사르가 아프리카를 향하던 시대에는 나침반은 없습니다. 태풍은 지나갔지만 바람 방향도 종잡을 수 없습니다. 그리스 상륙작전 때 적진 넘어 먼 곳에 상륙한 안토니우스의 이진은 카이사르와 무사히 합류합니다. 이진으로 같이 출발했지만 안토니우스의 본대를 따라가는데 실패했던 고참병을 태운 배는 적군에 포위되기도 했었지만 무사히 본대에 합류를 합니다. 주민들이 나침반 역할을 했던 거죠. 마르샬라에서 같이 출발한 함선들은 바람에 의해서 뿔뿔이 흩어집니다. 보병 3,000과 기병 150만이 하드루메툼 근처에 카이사르와 함께 상륙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곳은 반 카이사르파 수비대가 굳건히 지키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전령을 보내 협상을 시도합니다. 하지만 전령을 죽이는 것으로 답을 하죠. 공격을 시도해보기는 합니다만 병력도 식량도 물자도 부족합니다. 가장 카이사르가 불안했을 만한 부분은 대부분이 신병이었다는 거죠. 루스피나의 진지를 구축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후속 부대의 상륙과 보급분 확보, 안전한 수경지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때 반 카이사르파 진영은 카이사르의 상륙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기병부대를 보냅니다. 누미디아 기병대는 과거 쿠리오 군대를 상대로 대승을 거둔 전략을 그대로 적용하려 합니다. 치고 빠지면서 카이사르 군대가 지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도망치는 척 하면서 함정으로 끌어들이려는 겁니다. 쿠리오는 군단 지휘가 처음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백전노장입니다. 기병과 고참병을 후위에 배치합니다. 이들은 적 기병대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수행하게 되죠. 카이사르는 신병을 이끌고 빠르게 루스피나로 행군합니다. 루스피나에 무사히 도착을 합니다. 보다 남쪽에 렙티스에도 일부
일부 병력이 도착을 합니다. 연이어 루스피나에 고참병을 실은 수송선이 도착을 하고요. 두 도시를 중심으로 시칠리아, 사르데니아로부터 보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당장 식량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전력의 반은 수비대로 남기고 나머지 반을 이끌고 식량 확보를 하러 나서게 됩니다. 30개 대대 15,000명의 군단병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4.5km 정도 행군했을 때 정찰병이 적의 출현을 알리게 됩니다. 카이사르는 루스피나에 남겨두었던 기병 400과 궁수 150명을 호출합니다. 적의 본대는 12,000명의 경보병과 8,000명의 누미디아 경기병 그리고 1,600의 갈리아 게르만 중기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휘관은 카이사르의 오른팔이었던 라비에누스입니다. 서로를 너무 잘 아는 둘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려 합니다. 라비에누스는 반 카이사르파 진영의 최고의 장수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폼페이우스가 사망한 상태에서는요. 물론 형식적으로 총사령관은 폼페이우스의 장인인 스키피오 메텔루스입니다. 그가 사령관이 된 이유는 스피키오 아프리카누스의 후광이었다 하죠. 스키피오는 아프리카에서 지지 않는다는 미신이 작용했다 합니다. 보조부대도 있었습니다. 페트리우스가 지휘하는 1200명의 누미디아 기병대와 경보병입니다. 그는 스페인과 파르살루스에서 카이사르와 대결을 펼친 적이 있습니다. 두 사령관 모두 카이사르를 잘 알고 있습니다. 라비에누스는 증오심도 충분히 갖추고 있습니다. 라비에누스는 지금까지와 다른 전술을 들고 나옵니다. 페르시아가 크라수스를 상대할 때 사용한 전법을 차용한 듯 합니다. 경보병과 경기병을 적극 활용을 합니다. 행군할 때부터 기만 전술을 사용했죠. 기병대와 보병대를 적절히 섞어서 좁고 긴 대열을 유지하도록 합니다. 병력이 적어 보이게 하는 거죠. 특히 기병 숫자를 파악하기 힘들게 합니다. 그래서 카이사르는 적은 기병과 보병으로 충분하다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카이사르 눈앞에 나타난 라비에누스의 전력은 기병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카이사르는 좌우로 길게 대형을 펼칩니다. 측면 공격에 대비한 대형입니다. 선두에는 궁수를 배치합니다. 양 날개에는 기병을 배치하고요. 적의 경기병은 다트라 불리우는 창을 던지고 빠지기를 반복합니다. 적의 경보병은 카이사르 군단의 필름이라는 창의 투척거리 밖에서 화살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카이사르의 중무장 보병의 혼을 빼놓는 거죠. 경기병과 경보병이 사용할 수 있는 창이나 화살의 수는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크라수스를 상대했던 페르시아의 사령관은 이 부분을 해결을 합니다. 낙타 등에 수많은 화살을 실어 놓는 거죠. 라비에누스는 크라수스를 죽음으로 몰아간 페르시아의 경기병 전술을 응용합니다. 당시 크라수스의 군단병은 귀갑진으로 화살 공격을 피하면서 개개의 기병이 소지한 화살이 소진되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페르시아의 장수는 화살을 낙타에 실어 후방에 배치합니다. 만여 명의 경기병들은 화살이 소진되면 후방에서 다시 보급을 받습니다. 심지어 개량된 활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로마의 경보병들이 사용하는 화살보다 3배의 위력을 가졌다고 합니다. 이전보다 강력한 화살의 파괴력과 쉴 새 없이 쏟아지는 화살에 로마 군단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크라수스의 아들은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중기병을 이끌고 공격에 나섭니다. 페르시아 경기병은 후퇴하는 척합니다. 함정입니다. 1만의 페르시아 경기병이 2천의 로마 기병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무차별 화살 세례를 쏟아붓는 거죠. 결국 전멸을 하게 되고요. 아들 크라수스의 목과 함께 다시 전장으로 돌아온 페르시아의 경기병 공격에 로마 군단병들은 패주하게 됩니다. 크라수스도 전사하고요. 크라수스는 로마 최고의 부자입니다. 하지만 전투 지휘 경험은 스파르타쿠스 노예반란 진압이 유일하다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 상대는 오합지졸이었죠. 10분의 1형으로 군기를 잡고서야 겨우 승리를 합니다.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카이사르의 좌우의 기병은 수적 열세로 측면 공격을 허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카이사르는 군단명을 원형으로 재배치합니다. 다행히도 화살의 공격력은 페르시아 때에 비해 강력하지는 않았던 듯 합니다.
합니다. 경기병은 화살보다는 창을 던지는 방식으로 공격을 합니다. 끝없이 보급되는 창과 화살의 공급을 어떻게 했는지는 자료가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치고 빠지는 경기병들이 모래 위에 떨어진 창과 화살을 수거해 갔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체력도 정신력도 모두 바닥을 보이기 시작합니다. 현대전에서 포격을 당하는 병사들은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패닉은 분노를 불러옵니다. 카이사르는 군단병들이 5보 이상 전진하는 것을 금합니다. 이들은 고참병입니다. 라비에누스는 카이사르 군단병에게 야유를 퍼붓습니다. 카이사르의 신병들이여, 왜 그렇게 긴장하는가? 카이사르의 재치 있는 궤변에 사로잡힌 모양인데 그가 너희를 죽음으로 몰아가고 있다. 나는 진심으로 너희들이 불쌍하다 라고 하면서요, 라비에누스가 카이사르와 헤어지기로 결심한 이유가 엿보이는 대목입니다. 폼피우스도 화술에 넘어갔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이거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카이사르를 대하는 방식은 차이를 보입니다. 한 명은 비난이고 한 명은 회피였습니다. 이를 듣고 있던 한 병사가 소리칩니다. 나는 신병이 아니다. 10군단 전사다. 그리고 창을 던져 라비에누스의 말을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서 또 한 번 외칩니다. 이것은 10군단이 너에게 주는 선물이다. 낭만 라비에누스는 주변 기병들에 의해 구조됩니다. 하지만 전열에서 이탈하게 됩니다. 직접적 피해보다는 공포가 카이사르의 군단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기수가 도망가려 할 정도였으니까요. 카이사르는 이 기수를 붙잡고 적군은 저기 있다 라고 외칩니다. 그리고 그를 제자리로 돌려놓죠. 라비에누스의 전술은 페르시아의 전술과 마찬가지로 카이사르 군단병이 대열에서 이탈하도록 하는 데 있었습니다. 사령관이 카이사르가 아니고 군단병이 베테랑이 아니었다면 크라우스의 군대처럼 무너졌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카이사르는 전투가 길어지고 퇴각할 기회를 놓치면 큰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음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격 대형으로 바꿉니다. 일부 대대는 후위에 기병을 상대하도록, 그리고 나머지는 화살을 쏟아붓는 경보병을 향합니다. 그동안 눌려있던 공격 본능이 폭발하게 됩니다. 창을 던지며 공격에 나선 카이사르 군단의 돌격에 적은 퇴각하기 시작합니다. 카이사르는 추격할 생각이 없습니다. 빠르게 진주로 돌아갈 것을 명령합니다. 이때 페트레우스가 보조부대를 이끌고 나타납니다. 지휘체계가 정비된 적은 다시 공격에 나섭니다. 카이사르는 다시 기갑대형을 갖추게 되죠. 이번에는 쐐기 진영을 형성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돌격합니다. 말은 사람보다 빠르죠. 하지만 경보병은 카이사르의 적극 공격에 그대로 노출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피해를 입게 되는 거죠. 페트레이우스도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게 됩니다. 해가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한 부대는 퇴각할 수밖에 없었고 한 부대는 계획했던 퇴각을 계속하게 됩니다. 두 부대의 정확한 피해는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이후 벌어지는 탑수스 전투 때의 병력 통계로 미루어 보아 라비에누스 측의 경보병 사상자를 제외하고는 양측 모두 큰 피해는 없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루스피나 전투는 포위 전술에 휘말려 큰 피해를 입지 않은 특이한 경우라고 합니다. 망치 역할을 하는 중무장 보병이 없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있었다 해도 카이사르는 빠져나왔을 가능성도 충분히 있습니다. 위기 탈출에 워낙 탁월한 능력을 보여줬었으니까요. 만약 예외가 발생해서 카이사르와 군대가 큰 피해를 입었다면 어땠을까요? 로마와 유럽의 역사는 달라졌을 수도 있습니다. 이 전투는 내전을 함축하고 있습니다. 서로 너무 잘 아는 전우들 간의 전투였으니까요. 아직 결판은 나지 않았습니다.